사실 이 책 내용인 레벤스보른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어가지고 히틀러의 어떤 숨겨진 자식 이야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당연히 우리도 뭐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하다고 할 일본에서 입은 역사적인 피해들이 있잖아요. 아, 나치가 저질렀던 어떤 일들에 대한 고발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묵직한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다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차별이야, 뭐 너 레이시스트지 이렇게 지적할 순 없지만 묘하게 기분 나쁜 것들을 저도 겪어봤고, 그리고 지금도 많이 분노하는 편이에요. 사실 되게 미세한 부분에서 너 영어 잘한다 하는 것들도 사실은 차별이잖아요. 이런 것들 또한 저는 매우 분노하는 편이라. 어떤 사람이 독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지금 무슨 책을 읽으시나요? 그러자 그 사람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책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읽고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왠지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얘기죠. 사실 책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만난다는 것, 그게 바로 독서의 매력이고 가치일 겁니다. 오늘도 책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C 아나운서와 예스24가 함께하는 이 책 아나. 네,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이자 이 책 아나의 북자키 김수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 아마 그건 우리 부모님, 나의 이름, 나의 고향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이름이 진짜가 아니고 나의 부모님도 내 부모님이 아니고 나의 고향과 나의 나라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나치의 잔혹한 만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담은 한 여인의 회고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는 히틀러의 아이였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오늘 이 책 아나에서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나는 히틀러의 아이였습니다. 얼핏 들어서는 히틀러의 자손이 쓴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몰랐던 나치의 레벤스보른 프로젝트의 희생자가 직접 쓴 나치의 만행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독일의 가정에서 자라난 소녀가 자신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면서 풀리지 않는 의혹을 수십 년에 걸쳐 하나하나 추적을 해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더불어서 자행됐던 레벤스보른 프로젝트라는 그 천인공노할 범죄가 낱낱이 공개가 됩니다. 이 책을 쓴 잉그리트 폰 웰하페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가정에서 태어나서 당연히 자신이 독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10살 무렵에 자신이 위탁 가정에 입양된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자신의 친부모와 뿌리를 찾기 위해서 몇 가지 단서를 추적을 하다가 믿지 못할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그녀가 이 잉그리트 폰 웰하펜이 아니라 레벤스보른 프로젝트의 아이 에리카 마트코였다는 무서운 진실이었죠. 엄마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치 관리들은 약식 건강검진이라며 아이들을 조사했다. 차트에 아이의 용모와 신체적 특징을 하나하나 공들여 기록했다. 아이들의 인종가치를 평가해 4등급으로 나누기 위한 검사였다. 힘너가 진정한 독일 혈통의 특징으로 정해놓은 엄격한 용모 기준에 부합하는 아이들은 1, 2급에 배정됐다. 반면에 슬라브인의 특징이나 흔적이 조금이라도 보이거나 유대 혈통의 특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3, 4급에 배정됐다. 그렇게 열등 인종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장차 나치 정권을 위한 노예 노동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였다. 1, 2급으로 분류된 아이들 가운데 상위의 어린아이들은 친위대장 힘너가 직접 운영하는 비밀 프로젝트로 넘겨졌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레벤스보른이었다. 레벤스보른에 배정된 아이들 가운데 9개월 된 에리카 마트코가 있었다. 인간을 혈통으로 분류해서 좋은 피는 보존하고 나쁜 피는 제거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히틀러의 집착이 불러온 역사적인 비극, 우리는 모두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역사엔 우리가 모르는 그늘 속의 진실이 많다는 걸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레벤스보른 프로젝트입니다. 우생하게 경도돼 있던 나치 지도부는 금발의 푸른 눈, 또 건장한 체격에 미래의 아리안 전사를 키우겠다는 광기 어린 집착으로 인간을 우수 혈통, 또 열등 혈통으로 나눴고요.
레벤스보른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수한 아리안족 만들기에 돌입을 합니다. 신체 조건이 기준에 부합하던 여성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우수혈통 아기 만들기에 희생을 시켰고요. 태어난 아기 중에 금발에 파란 눈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혈통 아이들이 부족하자 또 점령한 나라들에서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아이들을 납치를 해서 나치 친위대에 입양을 시켜버렸고요. 결국에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뿌리와 전혀 상관없는 독일 나치 친위대의 자식들로 키워지게 됩니다. 이때 실종된 아이들만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이 책을 쓴 잉그리트였습니다. 솔직히 책을 읽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고 상상조차 안 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잔혹한 범죄가 불과 7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당시에 히틀러와 나치가 얼마나 사이코패스적이었고 광기 어린 범죄를 저질렀는지 또 한 번 경악을 했습니다. 잉그리트는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이 이 레벤스보른의 희생자였고 나치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뿌리까지 모두 지워져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일이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은폐된 자료도 너무 많고 끝까지 각 부서, 각 나라가 함구를 하면서 진실을 숨기기 때문이죠. 정말 이런 고통을 감내할 가치가 있을까? 내 진짜 정체성이 무엇이든 나는 잉그리트 폰 웰하펜으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다. 성공적이고 대체로 행복한 삶이었다. 내가 한때 에리카 마트코라고 불렸는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할까? 내 정체성을 찾아 나선 이 여행에는 막다른 길과 잘못된 단서, 넘을 수 없을 듯한 장애물이 가득했다. 나는 오래된 상처를 정말 처음부터 다시 열고 싶은가? 결국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는 하르트 부인에게 내가 헤르만과 기젤라의 친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날부터 내 삶의 일부가 된 질문들이었다. 그 질문들은 내 마음 한구석에 50년이 넘도록 머물며 내 감정을 억누르고 어쩌면 내 행동까지 좌지우지했을 것이다. 그 질문들을 피해 숨어봐야 숨을 수 없는 일이었다. 2002년 10월 나는 차에 짐을 싣고 260km나 떨어진 남부를 향해 출발했다. 나는 안전한 내 안식처를 떠나 위험하고 고통스러울 것이 분명한 내 과거로 새로운 여행을 떠났다. 나는 61살이었고 이제 내 어린 시절을 공부할 시간이었다.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눈 감고 싶어질 때가 있고 외면하고 싶어질 때가 있죠. 수치스러운 진실은 왜곡해서 감추는 경우도 있다는 걸 우리는 일본의 경우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포기하지 않고 나치의 만행 뒤에 은폐된 자신의 뿌리를 찾아 진실을 찾는 잉그리트의 모습에서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겹쳐 보이는 건 왜일까요? 레벤스보른에 희생된 수백만의 아이들과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희생은 너무 많이 닮아 있어서 더 몸서리 쳐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과연 잉그리트는 에리카 마트코라는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를 가로막고 진실을 눈가리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은 책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이야기들이 책에서 펼쳐집니다.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뜻한다. 그건 사람됨의 문제이기도 했다. 나는 어떻게 내가 지금의 나라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지금의 나는 레벤스보른의 아이로 살았던 내 어린 시절의 산물일 뿐인가? 내 삶의 행로는 힘너에 의해 정해진 것인가? 따지고 보면 그것이 힘너의 의도였다. 레벤스보른의 아이들은 독일 우수인종을 이끌 균질하고 새로운 세대를 창조하려는 그의 구상에 부합해야 했다. 하지만 분명 나는 스스로 내린 선택들의 산물이다. 유전 법칙은 머리카락이나 피부색을 결정할지는 몰라도 정체성은 틀림없이 자유의지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나는 장애 아동을 돌보는 일을 선택했고 결혼해서 가족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건 내 결정이었다. 피할 수 없는 레벤스보른 프로젝트의 결과가 아니었다. 야만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 우리는 사람을 외모 그리고 인종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솔직히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이 책은 한 여인의 뿌리를 찾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그리면서 동시에 또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혐오를 부끄럽게 느끼게 하는데요. 이 책을 함께 집필한 팀 테이트가 다큐멘터리 제작자여서 그런지 책을 읽다 보면 한편의 잘 만든 다큐멘터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15년 동안 긴 여정을 떠났던 잉그리트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과거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 또한 배우게 되는데요. 그녀의 묵직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가슴에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한 사람의 회고록이지만 우리 시대의 비극을 기록하고 있는 작은 역사서, 나는 히틀러의 아이였습니다. 역사는 그저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책입니다. 오늘의 이 책 하나, 나는 히틀러의 아이였습니다로 함께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이 책 하나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퀴즈 나갑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 댓글로 정답과 이메일 주소 달아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모바일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릴 건데요. 자, 문제 드릴게요. 히틀러를 당수로 내세워 세계 인류에 대해 만행을 저질렀던 독일의 인종주의 파시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나치즘, 2번 페미니즘, 3번 귀차니즘. 네, 정답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 책 아나 김수지였습니다. 지금 김수지 아나운서는 살아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파고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스스로 많이 던지는 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인데 그냥 뭐 어떤 직업을 갖고 뭐 돈을 뭐 잘 벌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혹시 나치 친위대장의 어떤 숨겨진 자식이었다 한들 그거는 알고 뭐 나도 내 피를 반성하든 뭔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고들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질문에 모든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답을 유도하는. 아, 근데 너무 일본 생각이 나죠. 저는 솔직히 스스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일본에 대해 분노 많이 하는 편이라 자발적 노노 재팬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쯤 되면 그들은 과연 사과를 할 수 있는 나라인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해요. 너무 분노가 많습니다. 누군가 생각이 나죠. 너무 노골적인 질문. 선물해준다면 누구한테 해주고 싶은지. 지금 방금 한 답변에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전체 국민이 읽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물론 반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걸 읽는다고 해서 어쩌면 우회적이잖아요. 자신들의 얘기가 아니니까. 과연 반성할 수 있을까? 라는 회의적인 생각도 동시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